네, 연초부터 약세를 면치 못하던 증시가 지난 금요일 반등을 계기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진단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춥죠? 예. 자, 이 시장이 정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난 12월 달에 아주 강세였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그 예상은 1월에서 3월, 이제 또 5월로 이제 좀 기대감이 점점 좀 줄어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3월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뭐 이미 그 연준 패드에서 보는 뭐 3월 금리 인하 확률도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렇지만 상반기 중과 5월 일정상 보면 이제 5월, 6월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5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뭐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2분기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21개월째 하락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2분기의 성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물가 흐름에 있어서 뭐 덜컹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2%대로 가는 모습 자체가 2분기에 가시화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까요? 그래서 뭐 올해 한 4차례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3차례, 시장에선 최소 5차례 이상 이렇게 보는데 한 중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었는데 다우지수가 38,000선을 넘었고 S&P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앞서 이제 2분기가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미국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뭐 소비 경제니까요. 소비 경제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기술 주도권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이것이 뭐 아무래도 전 세계 자금들 자체가 미국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이심 자체가 생각보다 강하다. 또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이러한 수요 자체가 올해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최근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술주의 상승을 계속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앞으로 10년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경쟁력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미국 시장 강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미국 금리 인하뿐이 아니라 미국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중동을 비롯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보시기에 달러 강세 요인이 많을까요? 약세 요인이 많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빼고서는 사실은 달러 강세 요인이 사실은 더 많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고요. 물론 그 강세 요인 자체가 달러를 더 이전처럼 뭐 강하게 끌고 가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방 자체를 상당히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 지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미 연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적 긴축 자체도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부분은 분명히 달러 약세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연 올해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미국을 제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고 금리 수준도 미국이 높은 상황에다가 말씀하신 대선 불확실성, 거기에 올해 뭐 여전히 좀 전 세계적으로 갈등 요인 자체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와의 어떤 약세를 사실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물론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요인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환율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좀 그동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 근처 갔다가 지금 다소 1,330원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환율 밴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분기는 일단 1,300원대에서 등락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 들어가서 이제 미 연준이 정말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달러가 일단은 약세가 될 거고, 또 2분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일본 BOJ의 통화 정책 피봇, 그러니까 총완화 정책의 수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엔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완화의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 2분기에는 뭐 1,200원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쪽은 국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하단 자체는 1,250원 이하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250원에서 1,350원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주목하는 게 수출인데 그동안 좀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어제 발표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마이너스 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뭐 1월 전체로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수출의 회복이나 증가가 이 원달러 환율의 모멘텀이 되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월 수출이 20일까지 수출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부진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20일까지 수출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하고 조선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여타 주력 제품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들이고요. 더더구나 그 올해 조금 수출이 개선될 거로 기대했던 중국 수출이 여전히 20일까지 좀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수출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물론 올해 반도체 경기가 정말 살아나서 반도체 쪽의 무역 수지 흑자 폭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하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주력 제품의 수출이 회복이 못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무역 수지 흑자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상충되는 과정 속에서 원화가 아주 추세적인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회복이 바로 기업 실적하고도 직결되고 또 우리나라 경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출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환율 변동성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당장 오늘 일본은행이 있고 또 뭐 20위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연말부터 이제 피봇, 일본 피봇은 거꾸로죠.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가 아니라 거기는 완화해서 긴축으로 갈 가능성. 이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예, 뭐 저도 뭐 지난해부터 계속 피봇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연초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지진이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일본 지진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 우에다 총재가 이제 그 피봇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좀 임금 상승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뭐 올라야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도 좋아지고 일본 경제가 이제 디플레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 사실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어제도 사실은 또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이번 봄에 우리가 춘투라고 하죠. 춘투 기간 동안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얼마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정말 일본 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임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결국 피봇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의 지금 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뭐 20%대 초반. 이게 저 피봇보다 기시다가 물러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예상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예, 뭐 일본 내각 지지율 자체가 사실은 떨어지고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각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실제 가계소득 자체가 제대로 안 늘어서 물가는 이제 오르고 예, 물가는 오르고 하는 이러한 불만도 사실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 완화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내고 있긴 하지만 또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뭐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본 내각의 어떤 그런 총사퇴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일반 개인들의 어떤 불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좀 피봇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5일에는 20위 유럽중앙은행의 정책회의도 있습니다. 20위도 연내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주로 이제 20위 어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그 기본적인 정책 기조 자체는 성장보다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상당 부분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어떤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연준의 어떤 흐름을 보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경기 자체가 여전히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세를 좀 감안하게 되면 거의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름 얘기를 하지만 좀 여름이 좀 빨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2분기 정도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좀 의문인 게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좋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예, 그 참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별로 차별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내수 부분 자체가 여전히 조금
탄탄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데 아시겠지만 유럽도 고용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지탱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수 경기 자체가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만 갖고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조금 대비되는 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부진했고 주가가,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로 비중이 높지만은 그래도 내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님 이 말씀이 저는 딱 눈에 띄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입니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뭐 엔 유로도 약세지만은 중국 위안화 약세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리포트에서 차이나 포비아 현상을 언급하죠. 이 차이나 포비아가 뭡니까? 뭐 말씀드린 중국 공포인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 사실은 중국 위기를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고, 예. 사실은 뭐 위기가 뭐 다행스럽게 더 진전이 안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여러 가지 면은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물론 성장률 목표가 5.2% 정부 목표치를 맞췄다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을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일부 연기금, 뭐 미국의 연기금 펀드이긴 하지만 중국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예 중국을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 또 그 공포 자체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의 그 차이나 포비아 현상 자체는 어쩌면 경제가 뭐 또 부채 위기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 3기 체제 이후에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뭐 이런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 그 의미 자체는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완전히 통제한다. 노동, 자본, 토지. 라는 부분을 뭐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의 가장 중심인 데이터까지도 사실은 다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통제 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글로벌 투자 자체의 불안감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의 공포감을 사실은 좀 자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도 시가총액이 홍콩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의미 자체는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퇴색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중국에서 자금이 계속 나오고 중국의 어떤 공포,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중국에 대한 공포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피크 차이나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피크 재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뭐 그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피크 차이나 얘기 나오고 뭐 피크 코리아 얘기까지 나옵니다. 피크 차이나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출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세월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를 안 하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중국은 그러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과잉을 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또 과잉을 떠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채 문제, 그것이 또 부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피크 차이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도 초고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 2년 연속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러한 생산성 개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는 피크 차이나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잠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시진핑의 3기 이제 집권하면서 그동안에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동부유 내걸고 그다음에 무슨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사교육이라든지 부동산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안 자라나고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예, 뭐 일부는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저도 사실 중국은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이러한 중산층에 대한 위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이 여전히 지금 감지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의 뭐 말씀하신 공동부유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규제라든지 또 어떤 소득
분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도 엄격한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없는 분위기를 좀 자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아직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중 수출이 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15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건 좀 고무적인데 작년에 대중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중간재를 팔고 중국이 이제 최종 소비자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이 구조가 뭔가 그런 그 가치 사슬이 뭔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 중국 수출 부분, 중국 무역 수지 부분 여기서 회복이 좀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 자체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또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갈등 문제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수혜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는 받지 못하는 예.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성장을 했다, 산업적으로 발전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로 중국에 파는 거는 중간재, 자본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자본재는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또 중국의 그 중간재 수출도 여전히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체 수입 중에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중국 경기가 안 좋고 뭐 무역 갈등 문제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성장해서 캐치업을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서 무한정 수출을 잘하고 그것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이미 깨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그 라벨이 붙는 게 줄어들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 그런 과정을 거쳤죠. 경공업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서 나오지만은 중간재는 그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위원님 리포트에서 또 이 말도 또 눈에 확 띕니다. 역시 좀 이 경륜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신넛크래커에 직면했다. 우리 외환위기 때 넛크래커 양쪽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이 호두까기 인형처럼 그런 식의 진단을 하셨는데 신넛크래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뭐 중국은 이제 그동안 우리의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잃고 어떤 산업 경쟁력을 오르면서 우리가 경쟁 관계가 됐고 일본은 사실은 상당히 쇠퇴를 했다가 마치 부활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 자체가 사실은 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기술이 앞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뭐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신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어떤 산업 자체가 잘 눈에 띄지 물론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대만 TSMC라든지 이러한 쪽은 사실은 또 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글로벌 경쟁 구도 또 이러한 산업 구조 재편 속에서 우리 산업 자체가 다소는 좀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듯한 모습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연초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들 자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특히 이제 기업들이나 이러한 쪽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금 사정 자체가 상당히 빡빡하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뭐 인구 사이클 얘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피크 재팬, 피크 차이나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우려 자체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국내 어떤 경제가 넛크래커 상황으로 사실은 좀 다가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이 넛크래커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이렇게 예전처럼 들리지를 않습니다. 뭔가 혁신을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초격차를 가진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더 점점 하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데 이 신너크래커라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연초에 한참 안 좋을 때 안 좋은 나라가 딱 세 개 있었죠. 우리하고 중국하고 홍콩이었는데 홍콩 증시 또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홍콩
그 지수를 H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 이거 원금 절반 이상 손실한 보는 상황인데 이 개인들의 손실도 정말 안타깝지만은 이 관련해서 회사채라든지 외환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일단 손실한 부분 자체는 너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크고요. 정말 이렇게 홍콩이 이렇게 무너질까라는 부분은 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회사채라든지 외환시장 말씀을 드린 거는 ELS 상품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회사채라든지 뭐 이러한 각종 채권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환해지를 위해서 이제 환해지 수요도 자체도 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ELS 판매가 거의 이제 중단되다시피 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팔았던 거는 이제 환매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담았던 채권들은 시장에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환해지 수요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또 외환 시장에도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이 이렇게 그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은 이것도 어디 싱가포르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좀 싱가포르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아직 그 아시아 쪽에서 뭐 새롭게 뭐 중국 상하이를 얘기했지만 그것도 요원한 부분들인 것 예. 같고 일단은 뭐 아무래도 싱가포르 쪽이 그래도 조금은 유망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둔화된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한데 결국은 딱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중국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그늘을 들이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초부터 사실은 저희가 뭐 미 연준의 금리나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국내 증시 또 국내 경기 자체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중국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중국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하는 것들은 뭐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워낙 중국 비중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사실은 대신해서 메꿔줄 시장 자체가 아직 찾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당분간 중국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연초 이후 상당히 부진한 부분 자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 내수의 어떤 불안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 말씀드린 중국 포비아 영향이 일단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이제 미국만 따라갔어도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중국이라는 부분이 우리 여전히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성장률은 뭐 지나간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결국 지지해주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 전기비율 2% 정도 성장을 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만족할 만한 그야말로 2% 미국이 2% 성장하면 골디락스 아닙니까? 예, 뭐 말도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물가가 이제 변수일 텐데, 물가는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떨어지는 속도 자체는 더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PCE 자체도 뭐 그렇게 아주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코어 PCI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좀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너무 좀 튀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다양한 지표와 그다음에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국내 실적은 이미 뭐 쇼크라는 부분 자체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빅테크 실적 자체가 뭐 시장에 그렇게 미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사실 뭐 요새는 미국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러한 빅테크들의 주가 자체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향방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는 뭐 어떤 업종이나 сек터 특별히 좀 실적이 개선되는 데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수출 지표에도 나오듯이 반도체하고 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뭐 계속해서 다들 개선을 얘기하시고 있고 다만 이 개선폭 자체가 과연 시장의 이제 수준에 준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하나 좀 가장 중요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수준은 올해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뭐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질 거로 보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수주한 물량들 자체가 이제 수출이 되면서 뭐 실적이란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 또는 이러한 그 조선 이러한 업종이 일단은 수출 지표에서 보듯이 좀 실적이 개선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 요거 좀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미국이 한 지금 아주 증시가 좋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런 판인데 미국이 한 2분기 이제 금리 인하 시점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1분기 이제 1월 달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이 조정받을 때 우리 시장이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예, 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사실 탄력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라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 우리 미국향 수출 자체가 이제 다소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예.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이 상반기에 약간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2분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라든지 더더욱 주목할 게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는 일찍 중단된다는 것은 예. 유동성 흐름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뭐 미국 우리가 기술 패권 뭐 AI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미국이라는 어떤 컵에 있어서 물이 아직은 안 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넘쳐나야 사실은 예. 우리가 수혜를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올해 넘쳐나는 모습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도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나름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엿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우리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